1980년대 뉴욕 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전시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스피커였습니다. 미술품과 조각상 사이에 전시된 이 스피커는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인 클라우디오 로타로리아가 디자인해 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300개만 한정 생산된 이 스피커의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죠. 스피커는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오디오 평론가는 스피커 전 단계는 모두 스피커를 울리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로 스피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좋은 스피커는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팀파니, 콘트라베이스의 저음 표현이나 오케스트라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의 가냘픈 고음 가닥까지 생생하게 살려냈죠. 아름다운 화음과 울림의 감동 스피커. 리얼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스피커의 미래를 엿보러 갑니다. 스피커는 인간의 감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 지친 일상 속에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즐기는데요. 스피커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자기기로 자리 잡았죠. 해를 거듭할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음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스피커. 현대의 스피커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피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스피커 개발자이자 음향공학 박사인 이신열 교수를 찾았습니다. 다이나믹 스피커가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제대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파수별로 이 진동판이 그 중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운동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게를 보면 해가지고 스피커가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스피커란 생생한 원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 항상 연구 중인 이신열 교수. 연구실 한편엔 그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아주 낯익은 모양의 스피커도 보였는데요. 특기평가 스피커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그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을 텐데 그 특기평가를 볼 때 이렇게 어느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성적 그 차이가 몇 점씩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헤드폰으로 다 쓰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부정행위도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헤드폰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 듣기평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교실 천정 중앙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음량하고 음질이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듣기평가 스피커 외에도 아주 독특한 모양의 스피커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동그란 공 모양의 스피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요? 이렇게 공처럼 생긴 스피커는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지만 주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예술의 전당처럼 이렇게 콘서트홀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특성을 재려면 이게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에너지의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연주자에다가 이 스피커를 놓고 그 어떤 신호음을 쏘아가지고 전체 홀에 대해서 이렇게 음향 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쓰는 특수 목적의 스피커입니다. 12면체 스피커라고 해요. 정육각형 12개의 스피커가 공 모양으로 붙어 있어 12면체 스피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의 스피커들은 소형화되는 것이 추세인데요. 현대인들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겨냥한 휴대 가능한 포터블 스피커. 즉, 이어폰과 평면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슬림 스피커 등 소소형 스피커들이 강세입니다. 스피커는 내부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 네트워크와 저음, 중음, 고음을 내는 유닛, 소리를 울려주는 인클로저로 구성되는데요. 간단한 구조로 복잡한 전자제품은 아니지만 좋은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힘들죠. 저음, 중음, 고음, 각 소리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춰주는 것이 노하우인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는 음향 변환기의 종류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기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그 들어가 있는 전기 신호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음으로 변환시켜 주는 어떤 게 일종의 전기 음향 변환 장치인데, 좋은 스피커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음을 손실,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죠.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적인 울림을 내는 스피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동인데요. With love so softly now. 일반적인 다이나믹 스피커의 원리를 살펴보면 코일에 붙은 진동판을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스피커의 진동에 의해 구슬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피커에는 진동을 하는 진동판이 있습니다. 도선을 감은 보이스 코일을 연구 자석 가까이 놓고 코일에 소리 정보를 가진 전류를 흘려주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자기장 작용에 의해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이는데요. 이때 코일과 붙어있는 진동판이 진동하며 전기적 신호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 즉 소리로 바뀌는 거죠. 설명을 하자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전류의 방향,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말하는 거, 이거는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이고요. 그때 이제 발생되는 로렌츠 폴스의 힘이 발생되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정했고, 그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위로도 되고 이렇게 아래로도 되고,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란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인데요. 스피커의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뀔 때마다 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며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보이스 코일에 붙어있는 스피커의 진동판이 왕보 운동을 하게 되고 소리가 스피커로부터 재생되는 원리죠. 이렇게 소리가 발생하면 공기 입자들을 진동케 우리 귀에 전달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파동을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피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최초의 스피커는 에디슨의 축음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는 구리로 만든 원통에 얇은 주석을 씌우고 소리의 진동이 바늘을 통해 얇은 주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소리는 바늘에 의해 재생되고 확성기를 통해 소리가 커졌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녹음해서 재생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는데요. 최초의 스피커를 접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심지어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후 녹음과 재생 기술은 도약을 거듭했고 소리의 예술인 음악은 영원한 인류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등장합니다. 높은 효율성과 손톱만한 사이즈, 그리고 열도 나지 않는 마법의 돌이 탄생한 거죠.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며 오디오의 사이즈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휴대가 가능한 워크맨과 초소형 스피커인 이어폰이 탄생했습니다. 역사 속 명품 스피커의 계보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전투함에 사용되었던 영국의 스펜더, 로저스, 탄노이 등의 브리티시 사운드와 인피니티, 알텍, JBL 등의 아메리칸 사운드로 나뉘어 명품 스피커의 맥을 이었고요. 1980년대엔 이렇게 스피커를 양분하던 기준이 사라지며 B&W, 다인오디오, 프로악 등의 수준 높은 스피커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매력의 명품 스피커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의 스피커들은 좀 더 가볍고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블루투스 기능 등 편의성을 강조했고 더 재밌는 기능들로 중무장한 획기적인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스피커도 없는데 음악이 들려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스피커인데요. 배경에 따라 스피커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또 필름형 스피커는 가볍고 얇아 마음대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죠. 소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사운드볼입니다. 현실감 높은 입체 음향 기술로 어느 장소든 원하는 곳에 사운드볼을 만들어 실감나게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초슬림 스피커로 주목받고 있는 한 스피커 제작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현대의 스피커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스피커는 구리선을 감은 보이스 코일을 만들어 소리를 내지만 초슬림 스피커는 초정밀 인쇄 회로 기술을 적용해 1.2cm 두께의 평판형 스피커를 개발했는데요. 이 과정은 슬림 스피커의 진동부가 정확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해 정밀하게 본드를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본드가 도포된 자기 회로에 진동부를 조립해 주는데요. 이로써 가로 13.5cm, 세로 2.2cm의 한눈에 쥘 수 있는 포켓형 스피커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피커는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다양한 테스트를 받는데요. 일반 스피커와는 그 모양과 크기가 많이 다르죠? 제일 첫 번째 공정은 스피커의 자기회로를 꾸미는 공정, 그리고 자기회로와 진동부를 접합하는 공정, 그리고 그 기타 공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지금 생산 라인에서는 그 세 가지 공정을 자동화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초슬림 스피커는 자동화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이렇게 스피커에 음파를 쏘면 컴퓨터가 바로 합격, 불합격 통보를 내려주는데요. 스피커의 주요 유닛 및 음압을 측정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음질 검사를 거치는데요. 음원 및 볼륨을 조절해서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동작 검사를 합니다. 이 스피커는 통과인 것 같네요. 폭에서는 20mm 언더, 그 다음에 길이에서는 150mm 언더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생김새 자체가 어떤 그 굉장히 그 직사각형의 얇은 그런 좀 차별화된 그 생김새를 가진 그 슬림 스피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얇고 더 슬림하고 더 긴 그러니까 스틱 같은 타입의 그 스피커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완성이 된 이런 단계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얇아지는 혁신에 맞춰 스피커도 슬림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탄생했다는 초슬림 바 스피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고 회의실, 거실, 방송실 등 좁은 공간에 설치 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울림통이 작아 음량이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과 달리 현대의 스피커들은 크기와 사운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스피커를 고르는 요령은 없을까요? 출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30W 이상의 소리에 30분 이상 노출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주로 쓰는 출력의 크기는 5W, 10W, 20W가 대부분의 소리이므로 앰프나 스피커는 적당한 수준의 레벨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나 앰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내 귀에 가장 친숙했던 소리들을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스피커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광고판 앞을 지나자 제품의 광고가 소리로 들립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소리가 들리도록 만든 스피커인데요. 영화 속 이 놀라운 스피커가 현실화됐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라는 말은 굉장히 지향각이 좁은 겁니다. 10도, 5도. 그래서 굉장히 음을 갖다가 어떤 다 정면에서만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 비춘다고 하면 이렇게 랜턴 있죠, 랜턴.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그것처럼 이렇게 랜턴처럼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 아니면 한 무리의 사람들한테만 음을 전달시켜주고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음이 전달되지 않은 어떤 영어로 이야기하면 울트라 디렉셔널 라우드 스피커를 초지향성 스피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지향성 스피커를 촛불에 갖다 대면 정면에 위치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에 소리를 실어 보내기 때문에 손전등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소리를 빛처럼 조준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는 일반 스피커와 달리 스피커의 정면에만 소리를 집중시켜 먼 곳까지 일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초지향성 스피커의 원리라는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초음파 스피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굉장히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듣지 않는 40kHz, 50kHz 부근에 초음파에다가 사람이 듣는 음성 대역 시그널을 갖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꼭 라디오 방송국처럼 어떤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음성 시그널을 갖다 실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쏴주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갖고 있는 비선형성에 의해서 다시 원음 음성 시그널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초음파가 갖고 있는 지향성 있죠. 파장이 짧으니까 굉장히 좁게 나오겠죠. 그 커버리지 내에 소리가 들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초지향성 스피커는 정말 특정 지역에서만 소리가 날까요?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스피커를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거리. 초지향성 스피커는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 이 방송은 방송장치 설치에 따른 초지향성 스피커를 카메라 정면에서 좌우로 돌리자 정면에 위치했을 때만 소리가 또렷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따른 시험 방송입니다. 하나. 스피커 소리의 크기를 소음기로 측정해 봤는데요. 초지향성 스피커의 옆에서 소리를 측정한 결과는 60.2dB. 하지만 초지향성 스피커의 정면에서 소음기로 소리를 측정한 결과 79.9dB로 스피커가 소리를 쏘는 범위에서 훨씬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가 개발, 상용화되면 원하는 지역에만 소리를 전달하고 음향을 공간별로 분리해야 하는 헬스센터나 박물관,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의 광고 메시지, 시각장애인 안내 메시지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초소형화돼야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음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초박형, 초슬림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전력 소모량이 적어야 되겠죠. 다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까지 기술로 본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앞전 방식으로 이렇게 초소형화, 초박형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전자석 스피커의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유성기를 발명한 뒤부터 인류는 소리의 예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바로 옆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리얼 사운드를 구사해내기 위해 엄청난 기술 도약을 거듭했죠. 몇십억을 호가하는 명품 스피커에서 단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소형 스피커까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좋은 스피커는 고르기 나름입니다. 자신의 귀에 편안하고 익숙한 소리. 즉,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스피커기 때문이죠.
되는 기타 선율.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가진 중년의 이 남자. 놀라운 건 과학을 접목해 직접 기타를 만들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를 설계한 원자력 박사라는 건데요. 27년간 원자로에 빠져 살던 그에게 또 다른 소리의 과학, 기타가 찾아왔습니다. 기타를 접한 이후에 제 인생에서는 기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기타를 들고 원자로 빠진 남자, 조영갑 박사. 그가 들려주는 신기한 소리의 과학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마이웨이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관련 연구와 주요 국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입구부터 보안이 삼엄했는데요. 1959년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 표준형 원전기술 구축과 핵연료,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등 국내 원자력 기술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동시에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영갑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는 원자로 설계실의 책임 수장, 방사능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원자로 건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연구로 분야의 기계 설계를 하는 부서인데 연구로 중에서도 핵심 장치인 원자로 본체, 그리고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구동 장치, 그리고 연구 시설 중에서 빔 활용 연구 시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위해서 하부 설치 제어봉 구동 장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툴 보면 검토 요청 들어와서 검토해서 메일로 보내도 될까요? 그래 한번 보자. 원자로의 세부 설계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요. 설계실의 막내가 새로운 설계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고정을 시키면 웬만하면 안 풀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프링 핀은 잘 안 풀려. 근데 저 볼트 대신에 스프링 핀으로 바꾸자. 요거를 이제 일자로 만들어서 아예 관통해버리고 거기다 박으면 그게 더 쉽겠네. 보통 원자력 하면 방사능이 떠오르고 이는 곧 위험한 물질로 연상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 안전한 원자로를 설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로가 안전하게 원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설계될 게 아니라 실제 제작하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성능이 입증되도록 여러 단계로 그 품질 관리도 하고 설계 검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구용 방사능 원자로인 하나로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조영갑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만 설계 건설한 최초의 연구 원자로 하나로는 열출력 30메가와트급으로 성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로인데요. 하나로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동위원소 생산, 반도체 생산, 재료조사 시험, 그리고 중성자를 이용한 각종 물성 특성 시험, 중성자 사진 촬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한 원자로를 이용해서 모든 연구와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연구로입니다. 하나로의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 보수, 운영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원자력 시설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요르단 연수생들 교육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나중에 운전할 훈련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화려한 이력에 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시스템 수출을 이뤄낸 건데요. 그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에서 원자로 본체 및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는 물론 요르단 연수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의 도움 없이도 요르단의 원자로를 직접 구동할 수 있도록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 연수는 중동을 통틀어 최고의 브레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데 조 박사와 함께 쓴 연구 논문은 국제학회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To have a prize and to win, I think it's very good experience for me and for you. Also, like his activity, it is better to study about the neutron beam facility.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는 국내 순수 기술로 수출하는 원자력 종합 플랜트입니다. 그 기술은 하나로에서 검증된 모든 기술을 이용하고 하나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종합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서 아주 훌륭한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원자로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때 그는 미세한 작업을 위해 원자로 내부를 크레인에 발을 묶은 채 거꾸로 매달려 들어갔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에게 원자로는 소중합니다. 오늘날 그가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드는 박사가 되기까지 유년 시절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은 제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학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특히 과학을 좋아했지만은 손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목수이시고 그리고 건축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주신 손재주는 원자로 설계뿐 아니라 기타를 연주하고 만드는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의 걸음을 재촉한 건 역시나 기타였습니다. 그에게 원자로만큼이나 큰 행복을 주는 또 하나의 존재, 기타. 점심시간이면 늘 연구원 내 기타 동아리방에서 기타 연주를 하곤 하는데요. 네, 기타 동아리는 95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창립 멤버가 한 30명 정도 됐고요. 지금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 뒤로 연구소 내에서 또는 대전시에서 연주회를 수차례 하였고 또 유명한 초청 연주자도 불러서 초청 연주회도 하고 그럽니다. 20여 대의 기타가 걸려있는 이곳에서 업무에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또다시 일할 힘을 얻고 간다는 그에게 기타는 악기를 넘어선 위안의 음악이자 친구의 응원가도 같았습니다. 소리 좋은 기타 연주 한 곡이면 그 순간 동안은 근심도 걱정도 잊을 수 있는 골든 타임. 점심시간이면 그와 함께 기타를 사랑하는 연구원들이 이곳으로 모이는데요. 듣고 싶은데요? 뭐 오랜만에 마주르카 한번 해볼까요? 조용갑 박사와 선배 기타 협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네 아버지 같은 두 중년 남성의 연주는 어딘가 모르게 짠하기까지 합니다. 오래간만에 맞춰보니까 잘 안 되네. 잘 안 되지만. 와,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각자 연구 분야는 달라도 기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 연구 발표 때 못지않게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시장조를 하는데. 시장조. 디장조를 하시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시장조를 해요. 디장조를 맞아요. 솔로가 운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연구원 행사나 모임에서 연주 요청 섭외도 들어온다는 그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합주를 하기도 하고 솔로 연주도 하는 연구원의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로에 빠져 사는 원자로 귀신이 어떻게 기타를 직접 만들게 됐을까요?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 곡을 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의 로망스라는 곡이죠. 이 곡 때문에 기타를 사랑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아마 이 곡 때문에 기타를 배우게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기타는 멜로디와 화음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악기고 또 몸에 바짝 끌어안고 이런 치는 과정에서 그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면서 연주자들이 스스로 빠지는 것 같아요. 기타를 연주하면 할수록 귀가 트여 기타의 음향이 거슬렸던 그는 국내 악기 제작자를 찾아가 기타 제작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 전부터는 직접 기타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 기타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동아리에서 공용으로 쓰는 공동 기타예요. 제가 만든 기타는 집에 안전한 데 보관하고 있어요. 원화음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군호가 멜로디를 붙이는 거예요. 기타를 안전하게 보관할 정도로 기타 사랑이 지극한 조영갑 박사. 기타와 음악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도 커집니다. 화가 이 곡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이 곡 위에 군호가 멜로디를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솔로 이런 그의 기타 사랑.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조영갑 박사를 만나고서 그다음에 기타를 얘기하면서 다시 또 기타를 본격적으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을 정도로 기타를 뭐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기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단적인 게 뭐냐면은 기타를 이제 평생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저 세상 갈 때 그 관을 갖다 기타 모양으로 짜가지고 그 안에 영면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경과도 잘 알고 성과도 잘 아는데 기타를 좋아하는 것만큼 일도 또 굉장히 잘하고 또 연구소에 커다란 성과도 업적도 남기고 양면을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성취하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의 양면 중 또 다른 면. 그가 직접 만든 기타를 보기 위해 기타 제작 공방에 있는 집으로 향했는데요. 의상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이거 작업복이에요. 작업복까지 입고 퇴근과 함께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당연히 기타 제작 공방. 그가 지금까지 만든 기타는 물론 다양한 기타 관련 도구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방은 자동 습도 조절이 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이 세대의 기타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건 세 번째 작품. 이거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인데 이제까지. 두 번째 작품은 현재 국내 기타리스트가 빌려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재료가 완전히 다르고요. 특히 이것은 양쪽 두 기타 재료가 완전히 다르고 앞판에 음향 내부 설계가 완전히 세 개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소리로 한번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주자는 쉽게 소리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첫 번째 작품인데 조금 밝은 음색이 좀 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음색이 낭낭한 편이죠. 10대 소녀의 발랄한 음색을 가진 첫 번째 기타. 그렇다면 3호 기타의 음색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음색이 약간 그 촉촉한 음색을 좀 내고 있어요. 촉촉한 음색이 어떤 음색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자 작년 일본 콘테스트에서 행운의 상을 받은 네 번째 작품인데 저음이 좀 풍성하고 좀 묵직한 소리가 나는 거죠. 보통 이 네 대의 기타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기타는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모든 악기 다 어느 게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제 자식이니까 다 좋은데 특별히 뭐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이 악기는 작년에 일본 제작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한 악기라서 더더욱더 이뻐 보입니다. 2012년 일본에서 열린 기타 제작 콘테스트. 이곳에서 그는 기타 제작으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수상을 했는데요. 프로 제작가를 포함 총 36명이 도전한 대회에서 그의 기타는 음향평가 1위, 청중평가 1위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여자가 모두 일본 사람이었고 또 심사위원도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워낙 기타에서 앞선 나라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의외로 크고 의미 있는 상을 받아서 되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사랑스럽죠? 이 사랑스러운 기타들을 데리고 수많은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그. 2008년 일본 오사카 근교의 이바라기시 국제 기타 페스티벌 악기 전시에 그의 첫 악기를 전시하며 국내 활동도 활발히 했다는데요. 단순히 취미로 치부하기엔 그의 활동은 꽤 진지해 보입니다. 네, 기타를 접한 이후에 제 인생에서는 기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제 이렇게 바치는 열정에 이제는 온 가족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어서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물론 국내외 최고의 기타 명기로 평가되고 있는 조용갑 박사의 기타. 그 배경엔 바로 공학도인 그가 만든 기타답게 그의 기타 속에 완벽하게 계산된 과학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기타를 완성한 후에야 그의 과학이 시작됩니다. 완성된 기타의 몸체 각 부분을 두드려보며 소리 하나하나를 녹음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왜 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치는 줄이 울릴 때 다른 줄이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줄을 묵음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끼웁니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조용갑 박사의 기타 과학에 실수나 오차는 없습니다. 기타 6줄 모두의 음계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녹음을 하는 조영갑 박사. 그렇게 녹음된 소리는 컴퓨터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아닌 눈으로 보이는 소리로 바뀌어져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주파수가 나타나고요. 다시 이게 스펙트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어떻게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이것도 보지만은 이것도 봅니다. 배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1번 줄 스케일에서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는지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음이 잘 난다, 안 난다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서 특별히 안 나는 음이라든지 너무 강하게 나는 음이라든지 이것을 주파수 변동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각이 시각화되는 순간입니다. 소리가 가장 잘 퍼지는 주파수와 음역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가장 좋은 소리를 찾는다는 그. 분석 자료를 보며 완성된 기타의 몸통을 미세하게 다시 다듬어준다고 합니다. 일단 나무는 이런 시드라는 나무를 쓸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스프루스라는 나무를 쓸 수도 있어요. 보통 이 두 종류의 나무가 많이 쓰이고요. 제가 우선 이 시드를 가지고 앞판을 두께를 좀 적당히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또 나무 결을 잘 봐서 어디로 대피질을 할 것인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뭇결을 보고 대패질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타의 울림통이 되어줄 바디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무엇이든 첫 뼈대, 기초를 세우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두 장을 이제 나란히 붙이는 거예요. 사실 틈새 없이.
그리고 소리를 내어줄 음향판 설계인데요. 역시 설계 전문가답게 능숙합니다. 부채살의 모양과 두께 넓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기타 줄이 지나갈 넥 부분인데요. 몸통과 만날 때 틈새 없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넥이 완성되면 몸통과 넥을 연결하는 조립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틀마저도 조용갑 박사가 직접 제작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조립이 끝나면 몸체를 매끈하게 해줄 도장 작업이 필요한데요. 니스나 우레탄이 아닌 셸락이라는 자연 도장법을 쓰는 조용갑 박사는 이 과정을 무려 3개월에 걸쳐 2,000번이나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공정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잘 부착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앞판 음향판을 중에서도 안쪽에 부채살 붙이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 부착되면 틈새가 생긴다거나 하면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과정이 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적당한 압력이 필요하고 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지금껏 단 하루도 기타 연주를 빼먹은 적 없다는 조용갑 박사. 그에게 기타는 습관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당연히 늘상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치고 있네. 안 지겨워 혼자 치는 거? 내일이잖아. 그래? 그래도 혼자만 치니까. 그럼 같이 쳐. 한번 치보자 오랜만에. 기타밖에 모르는 남편이 야속할 법도 한데 이제 남편을 따라 함께 기타를 연주합니다.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두 사람. 이들에게 부부의 연은 이 기타의 화음과도 같습니다. 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전당씨. 그래? 연습을 했는데 잘하는 거네.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소리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네,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연구용 원자로 부문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요. 나머지 인생 후반은 기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특히 기타를 제작을 함으로써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세계적인 명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핵심 인물 조영갑 박사. 그는 기타라는 또 다른 분야의 최고를 꿈꾸는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였는데요. 우리는 그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로 설계공학과 기타의 소리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배운 건 자신이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열정이었습니다.